차가운 현관문. 새벽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복도는 적막했어요. 3년 전까지는 제가 매달 용돈을 드리던 아들 박민준의 집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70세가 된 몸은 이미 한계였죠. 아직도 비밀번호가 같을까?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앞에 섰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삐소리만 났어요. 바뀌어 있더군요. 누구세요? 며느리 이선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제 모습을 확인한 그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또 오셨네요, 아버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선희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명품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여기는 더 이상 아버님이 계실 곳이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3년 전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선희야, 며칠만 있게 해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버님, 우리도 체면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민준이 나왔어요. 여보, 새벽에 뭔 일이야? 민준이 저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밤새워 공부시켜 변호사로 만든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남처럼 차갑더군요. 아버지께서 또 오셨어요. 당신이 좀 말해줘요. 민준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태준이 학원비며 생활비며. 이해해주세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손자 태준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이선희가 제 여행 가방을 복도로 밀어냈어요. 가족이면 뭐예요? 3년 전 그 사건으로 우리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어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저는 벽에 기대어 섰어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정치인과 재벌들의 교육 부정을 고발했던 그날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알아봤어요. 박 선생님, 또 나오셨네요. 힘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새벽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향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죠. 벤치에 앉아 여행 가방을 베개에 삼아 누웠어요.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온몸이 추위에 떨렸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최고의 사회복지사였는데 지금은 이런 처지가 되었다니.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저를 거절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여 봤어요. 10,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거리의 현실. 새벽 5시 첫 버스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뻣뻣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몇 명의 노숙인들이 공원 곳곳에 자리 잡고 있더군요. 이제 나도 그들과 같은 처지구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원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오는데 한 노숙인이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어제부터 여기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찐빵 하나를 꺼내 건넸어요. 따뜻한 찐빵을 받자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30년간 서울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제가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었어요. 아이러니했죠. 찐빵을 다 먹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이제부터 혼자 살아가야 했어요.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노숙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공원 화장실에서 씻고 낮에는 폐지와 빈캔을 주워 모았어요.
재활용품 수집소에 가서 일주일 동안 모은 것들을 정리하니 3,000원을 받았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어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사 먹고 나머지는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리 생활은 생각보다 혹독했어요. 비가 오면 지하도에서 비를 피해야 했고 추운 밤에는 신문지와 박스로 몸을 감싸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저를 지탱해 주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폐지를 모으러 나섰어요. 상가 뒤편 쓰레기장에 많은 양의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접어 수레에 실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레가 가득 차자 재활용품 수집소로 향했어요. 오르막길에서 수레가 너무 무거워 밀기가 힘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수레를 밀던 중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어요. 앗! 순간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수레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폐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발목이 심하게 꺾인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한 젊은 여성이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길로 돌아갔고 정장 차림의 남성은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간신히 벽을 잡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수레를 다시 세웠지만 흩어진 폐지를 모두 주워 담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반쯤 포기한 채 천천히 공원으로 돌아갔어요. 3. 아픈 몸, 아픈 마음. 공원 벤치에 앉아 다친 발목을 살펴봤어요.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려 했지만 발목이 너무 부어서 벗기도 힘들었어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자 발목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절뚝거리며 향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20분 거리였지만 다친 다리로는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대기실에 앉아있는 환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며칠째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냄새와 더러운 옷차림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제가 창구 앞에 서자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는데요. 너무 아파서. 신분증과 보험증 있으세요? 주머니를 뒤적여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하지만 보험증은 없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보험료를 내지 못해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보험증은 없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보험이 없으시면 진료비가 꽤 나올 텐데요. 엑스레이 찍고 치료하면 최소 20만 원은 나올 거예요. 20만 원.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10,000원짜리 몇 장을 만지작거렸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다른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노숙자들이 응급실에 자주 온대. 돈도 없으면서 왜 병원에 오는 거야?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접수를 포기하고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돈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더 아팠어요. 절뚝거리며 다시 공원으로 돌아가는 제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통증을 견디며 하룻밤을 더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발목은 전날보다 더 부어올랐고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대로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 다시 병원을 찾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응급실이 더 분주했어요. 접수를 기다리며 대기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겼어요. 30분을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성함이랑 주민번호 말씀해 주세요. 접수 직원은 컴퓨터 화면만 보며 기계적으로 물었어요. 정보를 말하자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호자 없이 오셨는데요.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목소리에 귀찮음이 묻어났어요. 일단 진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아파서.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대학병원이에요. 진료비도 만만치 않고 검사하면 더 많이 나와요. 보건소나 무료 진료소를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차가운 거절에 말문이 막혔어요. 4. 운명적 만남.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잠깐만요. 60대 후반의 남성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영수 관장님 아니신가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서둘러 응급실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장님, 저 최창호예요. 20년 전에 관장님 복지관에서 도움받았던 최창호요. 큰 목소리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주목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창호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관장님이 맞아요. 그때 제가 사업 실패로 자살하려고 했는데 관장님이 상담해 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셨잖아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최창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관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그 많던 재산은 다 어디 가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 날아간 거예요. 이제는 그만 좀 놔주세요. 하지만 최창호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20년 전 서울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너무나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유명한 복지사였다니 말이 안 됐으니까요. 정말이에요. 강남에 큰 복지관도 있었고 재산도 어마어마했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버리신 분이에요. 최창호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는 아무 소용 없어요. 절뚝거리며 응급실을 나가려 했어요. 그때 접수 직원이 뭔가 생각난 듯 컴퓨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박영수 1953년생.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사회복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특별한 기록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응급실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제 뒷모습을 보며 최창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관장님.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병원 밖으로 나와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발목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어요. 20년 전의 영광스러운 과거가 지금의 초라한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적어도 살아있는 한은 계속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5. 숨겨진 진실. 병원에서 쫓겨난 저는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발목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통증에도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인근 약국에서 파스라도 사려 했지만 가격을 듣고 포기했어요. 5,000원도 저에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공원 벤치로 돌아와서 신문지로 발목을 감쌌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압박을 주면 통증이 덜했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자 공원은 다시 노숙자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박스를 깔고 누웠어요. 새벽녘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크게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돌아보니 옆 벤치에 있던 노숙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반사적으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되살아난 거죠.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노숙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헐떡거렸어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공황장애 발작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숙자를 편한 자세로 앉히고 등을 두드려주며 안정을 취하게 했어요. 천천히 숨을 쉬세요. 괜찮아요. 주머니에서 종이봉투를 찾아 코와 입에 대고 천천히 호흡하도록 도왔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노숙자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얼굴색도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날이 밝자 노숙자는 저에게 계속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상담사 선생님이신가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조금 배운 게 있어서.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전 예전에 복지관에서 일했거든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 무렵 폐지를 주우러 공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제 병원에서 만났던 최창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장님, 여기 계셨군요. 어제부터 계속 찾았어요. 당황했습니다. 왜 자꾸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최창호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제가 준비한 작은 성의예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하지만 최창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관장님, 제 아들이 지금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관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상담해주지 않으셨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멈춰섰어요. 20년 전 자살하려던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사회복지사가 됐다고요? 감정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최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청소년 전문 상담사가 됐어요. 항상 관장님 얘기를 해요. 자기를 살려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봉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됐습니다. 아이가 잘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최창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관장님,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망설였어요. 하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간단하게만. 근처 김밥집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최창호는 김밥과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나오자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최창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관장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많던 재산은. 잠시 젓가락을 놓았어요. 다 기부했어요. 복지관도 팔고 건물도 팔고 전부 사회복지 사업에 썼죠. 최창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부요? 왜 그러셨어요? 쓴웃음을 지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본인은 어떻게 사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한 일이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길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최창호는 마지막으로 명함을 건넸어요. 관장님, 이거 제 연락처예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공원으로 돌아와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화려한 복지관 사무실에서 상담자들을 만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아버지가 자살하려던 아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진 청년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무료로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점점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고 저는 그들을 모두 도왔습니다. 결국 무료 상담소를 열었고 재산을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만류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공원은 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박스를 깔고 누웠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따뜻했어요. 최창호의 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한 노숙자가 되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은 다했다고. 6. 위기의 순간. 새벽녘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어제 도와줬던 노숙자가 또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즉시 일어나 그를 도왔어요. 이번엔 증상이 더 심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대로는 위험해요. 제 말에 노숙자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어요.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가진 것은 10,000원짜리 이장뿐이었습니다. 고민했어요. 하지만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노숙자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다친 발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두 노숙자가 서로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은 애처로웠어요. 하지만 제 눈빛은 여전히 사회복지사의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저는 다시 한번 차가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접수 직원은 두 노숙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오셨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이 없으면 진료가 어려워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이분이 위급해요. 공황장애 발작이 심한데 일단 응급처치만이라도. 하지만 직원은 단호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세요. 그때 노숙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호흡이 거의 멈춘 상태였어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어머, 이분 상태가 심각해요. 빨리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겠어요. 간호사 김미영은 서둘러 의사를 찾으러 갔습니다. 계속 응급처치를 하며 노숙자의 상태를 살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도착했을 때 노숙자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제 처치를 보고 놀랐어요. 정확한 응급처치네요. 사회복지사이신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게 조금 있어서.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지만 일단 환자부터 옮기기로 했어요. 이분은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응급실로 옮기죠. 김미영이 휠체어를 가져왔고 노숙자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치료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문득 오래전 받았던 카드가 생각났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특별한 카드였어요.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까 망설여졌습니다. 수납 창구로 다시 간 저는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구겨진 지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카드를 빼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회 명예회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20년 전 받은 것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카드를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이 카드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별 기대 없이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예요? 잠시만요.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장 내려오셔야 할 것 같아요. 특별한 카드를 가진 분이 오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7. 밝혀지는 과거. 곧 수납과장이 뛰어왔습니다. 카드를 확인한 과장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정말 귀한 카드예요. 사회복지계에서 최고의 공로를 인정받은 분들께만 드리는. 과장은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용히 대답했어요. 박영수입니다. 과장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다시 놀랐습니다. 박영수 1953년생 맞습니까? 20년 전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그 박영수 관장님.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수납과장은 즉시 원무과장에게 연락했고 원무과장은 부원장에게, 부원장은 병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병원의 고위 간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병원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병원장은 저를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박영수 관장님, 정말 관장님이 맞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했어요. 저는 그저 환자 치료비 때문에 온 것뿐입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관장님, 저는 20년 전 관장님 밑에서 사회봉사를 했던 정수민입니다. 기억하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군.
그때 그 젊은 의사가 이제 병원장이 되었군요. 정수민 병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관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김미영을 비롯한 젊은 의료진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초라한 노숙자가 알고 보니 사회복지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과 간부들의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수민 병원장은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관장님이 데려오신 환자분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십시오. 모든 비용은 병원이 부담합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관장님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분만 잘 치료해 주세요. 하지만 병원장은 단호했어요. 관장님, 이건 저희의 도리입니다. 관장님께서 사회복지계에 남기신 업적을 생각하면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병원의 중견 사회복지사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과거 제 가르침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50대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영수 관장님, 저 기억하세요? 15년 전 관장님 복지관에서 봉사했던 이준석입니다. 또 다른 복지사도 나섰어요. 저는 박혜진입니다. 관장님 덕분에 사회복지의 참된 의미를 배웠어요. 하나 둘 모여든 복지사들은 모두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광경을 본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8. 가족의 재회. 병원 로비가 술렁이는 가운데 한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며느리 이선이었습니다. 남편 민준과 함께 병원을 찾은 것이었어요. 민준의 건강검진 예약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이선희가 궁금해하며 무리 쪽으로 다가갔어요. 민준도 따라왔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로 90도로 인사하는 복지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도 왔나? 옆에 있던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노숙자가 알고 보니 옛날에 유명한 사회복지사였대요. 복지사들이 다 모여서 인사하고 있어요. 호기심에 더 가까이 간 이선희는 무리 중앙에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초라한 옷차림의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박영수였습니다. 어머, 저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준도 아버지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 복지사들이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때 정수민 병원장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20년 전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박영수 관장님이십니다. 개인 재산을 모두 바쳐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시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죠. 병원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관장님은 당시 최고의 사회복지 전문가이셨습니다. 하지만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오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셨죠. 여기 계신 많은 복지사들이 관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이선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내쫓았던 시아버지가 이런 인물이었다니. 민준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 중년 복지사가 앞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이었을 때 박 관장님의 복지관에서 봉사했습니다. 관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복지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난하건 부유하건 모두 평등하게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또 다른 복지사가 덧붙였습니다. 관장님은 강남의 대형 복지관을 운영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셨어요. 복지관 매각 대금, 부동산, 주식까지 전부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쓰셨죠. 이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아버지가 전 재산을 날렸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모두 선한 일에 쓰인 거였다니.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병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관장님께서 설립하신 희망복지재단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복지사들이 관장님의 뜻을 이어 봉사하고 있죠. 민주는 듣는 내내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바쁘셨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과 놀아주셨습니다. 법학과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결혼할 때도 아낌없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자신은 체면이 없다는 이유로 내쫓았던 것입니다. 이선희도 과거를 떠올렸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명절 되면 고생한다며 용돈도 주시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은 시아버지가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망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 부부를 발견했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 모습에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정수민 병원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관장님, 제발 저희가 모시게 해주십시오. 최고의 병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발목도 치료해드리고요. 여전히 거절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복지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장님, 이건 저희의 보답입니다. 관장님께서 보여주신 복지 정신을 저희도 실천하고 싶습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하지만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 말에 민주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이선희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병원장과 복지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가족 간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의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의아했어요. 민준과 이선희는 더욱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 VIP 병실로 옮겨진 저는 여전히 불편해했어요. 화려한 병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복지사들은 정성스럽게 저를 돌봤고 의사들은 수시로 찾아와 안부를 물었어요. 민준과 이선희는 병실 밖 복도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정수민 병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관장님의 가족분들이시죠? 들어가 보세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가 들어가도 될까요? 아버지께서 거부하실 것 같아서요. 병원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들어가셔야죠. 관장님도 속으로는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용기를 내어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깨끗한 병원복을 입은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여전히 야위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선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요. 무릎 꿇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준과 이선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내쫓을 수 있었을까요? 평생 저희를 위해 사신 분을. 아버님께서 모든 재산을 선한 일에 쓰셨다는 걸 알았더라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가족들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결정했거든요. 눈빛이 멀어졌어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상담소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사업 실패로 자살하려던 아이였는데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상담을 망설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부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결심했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아내는 반대했지만 내 마음은 확고했죠. 그게 복지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더욱 복지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민준아.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가족도 돌봐야 했는데. 목소리에 회한이 묻어났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저희가 이기적이었어요. 이선희도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과연 지난 상처가 쉽게 아물 수 있을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민준의 아들이자 제 손자인 박태준이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4학년생인 태준은 급히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학교에서 다들 할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손자를 보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준아,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복지사가 되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차별하지 말아야 해. 알겠니? 태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예전에 운영하셨다는 무료 상담소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어요? 눈빛이 빛났습니다. 손자의 관심이 반가웠어요. 그래, 들려줄게. 처음엔 작은 건물에서 시작했는데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상담, 돈이 없어 울던 내담자들, 무료 상담으로 희망을 찾은 청년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어요. 민준과 이선희는 새삼 제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태준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복지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돈 때문에 누군가 절망한다면 그건 복지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저녁이 되자 병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 옛 제자들, 동료들, 그리고 무료 상담소에서 도움받았던 내담자들까지 모두가 저를 보러 온 것이었어요. 선생님, 제 딸이 지금 복지사가 됐어요. 선생님이 상담해 주신 덕분이에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생 선생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섰어요. 선생님, 저는 20년 전 무료 상담소에서 봉사했던 복지사예요. 선생님의 헌신을 보며 저도 평생 봉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병실은 감사와 존경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눈가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어요. 평생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선희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이 반성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물질적인 가치에만 매몰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이런 아버지를 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방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가족들만 남은 병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다 용서할게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준과 이선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아버님. 이제는 정말 가족답게 살겠습니다. 태준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복지사가 되면 할아버지처럼 무료 상담소를 열 거예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죠?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몇 주 후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민준과 이선희는 정성껏 집으로 모셨어요. 한때 저를 내쫓았던 그 집이 이제는 따뜻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선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건강 회복하셔야 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태주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복지관 실습 가는 날이에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내담자들을 정성껏 대하겠습니다.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 항상 내담자 입장에서 생각하렴. 기술보다 인술이 먼저야. 제 가르침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도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울 게 많았어요. 며칠 후 옛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정수민 병원장을 비롯한 여러 복지사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들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무료 상담소를 여는 건 어떠신가요?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제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정수민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뜻을 모았어요. 한 복지사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무료 상담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총괄해 주시면 저희가 돌아가며 봉사하겠습니다. 다른 복지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정수민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선생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태준이 가장 먼저 환호했습니다. 와, 정말요? 할아버지가 다시 무료 상담소를 여신다고요? 민준과 이선희도 기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돕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복지사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이선희도 덧붙였어요. 저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아버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한 달 후 서울 변두리에 새로운 무료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수 희망상담센터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복지사들, 봉사자들, 그리고 도움받을 내담자들까지. 개소식에서 짧은 인사말을 했어요. 사회복지의 진정한 가치는 나눔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복지의 모습입니다. 첫날부터 많은 내담자들이 찾아왔어요. 청소년들, 어려운 가정의 부모들, 생활이 힘든 노인들 모두가 따뜻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복지사들은 교대로 봉사했고 자원봉사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태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제 옆에서 내담자들을 돕고 상담 기법을 배웠어요. 할아버지, 저도 졸업하면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선희는 상담소 운영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내담자들의 접수를 돕고 서류를 정리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법무 지식을 활용해 상담소의 법적 지원을 담당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하신 일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저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최창호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청소년 전문 상담사가 된 아들은 제 앞에 깊이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일어나렴. 내가 노력한 결과야.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창호의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처럼 청소년들을 돕는 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저도 이 상담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상담소는 날로 번창했어요. 전국에서 복지사들이 찾아와 봉사했고 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부활한 사회복지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어요. 이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든 기적이죠. 매일 상담소에 나와 내담자들을 돌보는 제 모습은 젊은 복지사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상담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법률 상담실과 직업훈련소까지 갖춘 종합복지센터가 되었어요. 매일 수백 명의 내담자들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는 주말마다 상담소에서 봉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손자가 대견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니까.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1년 후 전국에 박영수 희망상담센터 분원이 5곳 더 생겼어요. 각 지역의 복지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였습니다. 제 정신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상담소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태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는 없으세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없단다. 오히려 감사해. 비록 돌아온 길은 멀었지만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눔의 정신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